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 하루하루 수키로 혹은 수십 킬로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 투병 중이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무려 35년간 복직 투쟁을 하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 김진숙 씨 얘기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김진숙 씨의 복직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국가폭력이 야기한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인권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숙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김진숙 씨는 작년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지금 이 시간까지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도보 행진을 무려 한 달째 이어가고 있죠.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복직 그리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그러나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김진숙 씨에게 소리 없는 응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사라 바렐리스 그리고 잉글리드 마이클슨이 부른 윈터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말씀드려야죠. 오늘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83만 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국회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힌 정의당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그리고 또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화제 말말말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어요.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얼른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책. 네. 25번째라고 하나요? 83만 호로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 이른다고 하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 내용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지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 SH 등 공공주택 공급 기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공급 방식에 비하여 평균 재건축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네, 홍남기 서울시에 부총리 공급하게 될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2만 공급 쇼크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박연미 평론가. 네. 공급 쇼크 83호
이게 어울릴 만한 표현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계획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8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4년이 남은 건데 이게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공급 쇼크 맞습니다. 네. 32만 3천 호면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고요. 현재 그 아파트 천국으로 보이는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다 더한 것보다 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현실화된다 하면 뭐 공급량에서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네.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라는 건지 시기가 정확하게 나왔나요? 네, 지금 2025년까지니까 지금 앞으로 4년 그치. 남았죠. 한 4, 5년? 4년 네.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네. 8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요게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한 57만 3천 호를 공급을 하고 26만 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건데요. 네. 동네별로 보면 역세권에 지금 단층으로 지어져 있거나 밀도가 낮은 곳은 높이 올릴 수 있게 하겠다. 네. 이게 용적률 규제 완화거든요. 네. 그리고 준공업지역 이런 곳들도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구로나 영등포 일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곳들도 용적률을 현재 기준이면은 최대 400%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네. 이걸 최대 500%까지 늘려주면 뭐 몇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기준을 잠깐만 설명을 네네. 드리면 만약에 대지가 100평이다. 평수 기준으로. 네. 그런데 3층에 바닥 면적이 100평인 게 3층이 올라갔다 하면은 1, 2, 3 더하면 300이잖아요. 300%. 그래서 용적률이 3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재개발할 수 있는 어떤 주민동의 요건 이게 기존에는 전체 거주자의 대략 80%가 동의를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66%만 동의를 해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이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계획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요 방식의 개발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 삽을 뜰 수가 있죠.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만 가능한. 네,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예상대로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83만 호면 네.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3 아니면 4인 가구로 한다면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는다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놀랍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이고 네. 경기도 인구 1,300, 1,400만인데 거기서 200만 명이 늘 만한 뭐 전국적으로는 83만 호로 하지만 네. 이게 일단은 계획대로- 뭐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막 길진 넉넉하진 않아요. 않죠. 25년이고 만으로 5년 정도 네.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뭔가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박인 평론가 말한 것처럼 네. 결국은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역세권에 이 건물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뭐 그걸 네네. 기부 체납한다든지 그 수익률을 뭐 돌린다고 뭐 정부가 밝히고 있지만 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아직 생각됩니다. 뭐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닌가요? 오늘은 그렇죠. 대략적인 그 발표인가요? 동네나 공급 방식을 동시에 발표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투기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일단 전격적으로 알려지게 될 거예요. 다만 이게 오늘 기준으로 이 이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요 거주할 수 있거나 소위 딱지라는 걸 받을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 수요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건데 만약에 공공 방식의 재개발에 동네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첫 삽을 뜨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하는데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을 좀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을 어떻게 빨리 설득하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5년간 앞으로 서울 전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 네. 최대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 전세 대책은 특별히 오늘은 없었어요. 공급 대책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매매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 하면은 전세 시장도 좀 안정이 되는데 그럼요. 네. 매매 시장이 막 뛰어버리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다가는 살아생전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 하면 이분들이 다 수요자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공급 시장을 통해서 요 매매를 좀 안정화시키면 결국 전세도 안정화된다는 건데 요게 적시에 충분하게 빨리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요. 네. 이번에 제가 그 85만 호 이상이 공급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없애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순증하는 집의 수는 요 그대로는 아니고 대략 한 60에서 70만 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부수고 새로 지으면 그 집은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짓는 동안에는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세입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전 월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그때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그런데 이 이사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이런 문제는 유사하게 과거에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온라인 카페에 이 보도 자료가 또 올라왔습니까? 이번에도. 빨라요. 네. 누가 어떻게 올린 겁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엠바고를 좀 걸었던 그러니까, 뭐 알려져 다 엠바고 있거든요. 걸어놨지 않아요. 10시에 본토 발음. 나오도록 뭐 해야 되는데 네. 뭐 오전 9시, 8시 반에 벌써 달려 일부 있었다고요? 카페에 자료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 자료 내용은 정부에서 한 자료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워터마크 같은 걸 해놔야 되는데 네네. 요거 워터마크 줘가지고 기자단한테 뿌렸거든요. 엠바고 걸어놓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워터마크가 없는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정부 관계자가 직접, 그러니까 언론 기관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 정부 관계자가 직접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네. 이전에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반복이 좀 되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가 자꾸 이런 거를 흘려버리면 글쎄 뭐 이거 흘렸다 해가지고 뭐 정책이 달라질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일반인들한테 유출된다는 거는 그 시간에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럼 이러면 엠바고를 뭐 하랍니까? 작년에도 6월에 그런 문제가 똑같았어요. 있었죠. 예, 부동산 미리 대책. 미리 나가가지고 네. 하여튼 온라인 카페가 더 빨라요. 네. 더 좋아요. 이게 예. 그만큼 돈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자료를 민감하게 보고 있느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부동산은 이쪽에 뭐 그 어떻게 정보를 알아내서 구매를 해도 이렇게 나중에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막을 예정입니다. 네. 그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이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뭐 세법 개정안도 SNS에 먼저 올라가고 그렇죠. 돌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부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흘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둘 수 중에 있나요? 하나입니다. 엠바고라는 건 뭐냐면 기자가 기사 보도를 유예하고 그렇죠. 그 몇 시간을 시 지키는 전까지는 건데 못 낸다. 네. 기자들한테 미리 주긴 주잖아요. 네네. 시간을 지키라고. 그럼 기자들이 그것을 온라인 카페에 올렸던가 공무원 아니면 아니면 기자. 공무원이 했던가 네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추측한 네. 이번 건은 추측한 건데는 그 어떤 자료 형식상 봤을 때는 네. 기자 측 언론사보다는 정부 측이다. 그 워터마크 이렇게 본다는 때문에. 거죠. 뭐 예. 만든 사람 아니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자가 만약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 대략 출입처에서 1년 정도 출입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골전에 대부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게 어느 단에서 유출이 되는지 대략 짐작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반복되지 않을 텐데 좀 걱정스럽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박준비 변호사 오늘 네. 국회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은 3분의 1, 제적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요. 네.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됩니다. 네네. 그 심판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고요. 아마 처음으로 있었던 탄핵 소추안 발의 의결인데 네. 과반입니다. 300명의 반이 150이고 반을 넘어야 됩니다. 15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이미 161명의 동의서를 받고 넣었던 거고요. 실제로 했을 때는 179명의 의결을 찬성을 받았고요. 네. 반대도 102명, 또 기권 3명, 무효 4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결이 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발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앞서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대화한 녹취록을 폭로를 했어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내용을 보기 전에 와, 대법원장과 대화할 때 녹음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일단은 녹음을 하는 거가 뭐 잘못됐거나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는 아니죠. 근데 우리 뭐 저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 뭐 부장이나 국장한테 뭐 면담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막 녹음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대화자 어려운데. 간에 녹음하는 네. 거는 뭐 법에, 법상 위반 예, 아닌데 법상 근데 위반은 아닌데 와 대법원장 만나러 가는 부장 판사가 네, 고등법원 네. 부장 뭔가 작정하고 가신 건가요? 가서 녹음기를 켜놓고 네. 한다는 부분도 뭐 놀랍기도 하고 어. 어쨌든 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미 했던 해명이나 이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녹취록 내용을 네. 잠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네. 이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의를 자신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임 부장 판사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하고 있는데 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것 사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슨 소리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녹음 자료가 지금 공개됐어요. 네. 그런 말 다 했더라고요. 네. 녹취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뭐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일종의 사표를 내는 건 낫죠. 좋은데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문제는 아까 탄핵이라는 게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냥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 내용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이만큼 중요한 일이 잠깐 생겨서 지금 박연미 기자가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2년의 빚을 갚느라고 네? 다 아시는 분께 빚 좀 갚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박연미 기자가 네.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임성근 판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시간 동안 앉아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한 녹취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녹취록 속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좀 잘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뭐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또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탄핵의 현실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얘기다. 이런 상황들. 어쨌든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공개했고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것과는 결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왔어요. 완전 다른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네. 녹음을 한다는 게 뭐 전화가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전화들도 있습니다. 네. 기능에 따라서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 자료가 제출되는 거에 대해서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대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주머니에 숨겨서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녹음을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법 위반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많은 주에서는 위반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미국 기종 아이폰 기종은 전화상에 녹음이 안 돼요. 네, 네. 아이폰 기준 불법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안 네. 되고 한국 기종들은 녹음이 잘 됩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왜 녹음하는 거 녹취를 한 이유가 뭐 이런 경우를 미리 예견하고 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자주 녹음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렇죠. 법률상 이런 경우가. 필요하거나 나가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구제 반대 개념은 어떤 사람을 겁박하거나 협박할 때 쓰려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후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러 간 자리에서 네.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과의 대화를 녹음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 더더욱. 라고 오히려 그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5월이거든요. 네. 시간 꽤 지났었고 우리도 뭐 그런 일 있지만 이런 대화를 했던 걸 잘 까먹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도 사과문에서 그런 네, 내용들이 기억 좀 담겨졌죠.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9개월 전 이야기다. 네. 네. 또 나아가서 두 사람 간에 뭐 친분 관계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좀 생각하는 모양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당신도 나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나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그런 말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고수톱 아니냐. 정부, 행정부의 아니면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사표를 발의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인 게 징계권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징계 그렇죠. 지금 시효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시효가 3년인가 해서 지났다. 그래서 못한다. 하지만 뭐 사표를 반려하고 이런 권한은 분명히 대법원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절차적으로 봤을 때 해명 거짓말이 돼버린 그거 부분은 네. 조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본인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고 그거 사표 받지 마라. 사표 받으면 안 된다. 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반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권력 분립에 반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이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당신 탄핵 절차까지 밟는 게 난 맞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라는 내가 거잖아요. 판단을 하고 애둘러 있다면 봐도 그 네.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라면 무슨 법률에 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로 봤을 네. 때는 다만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은 그거는 뭐 그렇죠. 본인이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과를 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법원장도 이제 탄핵을 받아야 된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돼야 되거든요. 네. 법률 위반은 아니고요. 헌법 위반이 되려면 제가 이미 말했던 그 얘기입니다.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권력 분립이 돼야 되는데 네. 왜 임성근 판사가 지금 탄핵이 됐냐 하면 당시에 행정부에서 이렇게 재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장 판사한테 판결문을 고쳐주고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혼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얘기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딜을 한 거예요. 그랬죠. 사법부는 네네. 행정부에게 뭐 상고법원이라든지 뭔가 요구를 했었고 행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요구를 했었고 그 딜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모가 아니라면 이것은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 상황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볼까요? 경찰의 고문당해서 허위자백으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199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입니다. 낙동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 두 사람 중에 여성은 살해를 하고요. 남자는 크게 상처를 입혔던 사건인데 네. 2명이 검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최초에는 부인을 했었는데 네. 검찰까지 가고 결국 살인 사건의 범인이 돼서 이 증거가 사실 애매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자백은 결국 했고 네.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대통령,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 이것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네네.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된 사건인데 자신의 변호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회한이 남는 사건이다라고 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무죄를 받았고 그 재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복역을 했는데 네.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징역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해지지 않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모범수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년 좀 지난 이후에 다 복역하고 출소를 가석방 같은 걸로 합니다. 특별 감형을 받기도 네.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온 이후에 다시 재심을 통해서 2016년도에 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 2019년도에 이 대검의 과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네네. 자백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라는 그게 지금 확인이 돼서 네. 그 이후에 다시 재심 청구를 했고 네. 부산고법에서 2020년 1월 달에 재심에 부의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 무죄로 나와서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의당이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었나요? 네, 아무래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이 선거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네. 논의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그랬지만 당에서 잘 대응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비롯해 정말 시민들이 힘들 때 그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정의당밖에 없는 정의당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안 나가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논의들이 쭉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들을 쭉 의견 수렴하면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 지역위원장 연석회 그리고 당원들 간담회를 쭉 진행하면서 좀 여론을 모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당이 더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내부 격렬한 논의 혹은 토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상당 부분 대다수가 무공천에 그 동의를 해주신 거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네, 한 74%가 무공천, 74% 정도가. 네. 그 정도로 전국위원회 표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선거 출마를 하시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권수정 네네. 의원 그리고 김영진 네. 부산시당 위원장 이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본인들이 만들어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흔쾌히 수락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땠습니까? 반응들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더 불평등해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국위원회 끝까지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대로 또 다른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네. 해서 잘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부산시당 출마자하고 그다음 서울시당 출마자하고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좀 소회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무공천 결정을 내렸고 야권은 이번 재보선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역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굳이 다른 정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의당이 국민들한테 잘못해놓고 다른 정당 탓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정당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를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야당이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는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보궐선거 규칙 사유를 회피한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네. 국민의힘도 실은 서울시장 사퇴하고 보궐선거 유발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또 자당의 이 성폭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늘 당내에서 그것을 좀 처리하지 않고 그냥 탈당해버리면 끝나는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야당도 민주당을 뭐 본인들이 비난할 것은 못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이번에 후보 공천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큰 선거기 때문에 이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평등 의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뭐 두각을 드러내고 여론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의 다른 후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 당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선거를 지켜보면서 선거 과정에서 정의당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대변해야 될 이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낼 방법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건가요? 네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비대위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급하게 상황들이 진행하다 보니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논의를 하고, 지금 월요일부터 전국에 있는 시도당들 쭉 간담회에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현재 당을 쇄신한 것이나, 그리고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신뢰받는 정의당을 만드는 것 또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드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새로운 지도부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당내 문제들을 좀 모아보고, 그리고 또 쇄신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 수렴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대변해야 될 비정규직, 그리고 재난에 더 취약한 이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더 다가가는,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신뢰받는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의당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당원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대변해야 될 이 시대의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더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들 곁으로 더 다가가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또 다른 역할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미흡하지만 또 정의당이 좀 하면 다시 또 지지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네. 이제 내년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인권 탄압을 이유로 지금 보이콧 움직임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본, 중국 모두 지금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특히 미국 상원 의원 일부가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공산주의 중국에서 내년 동계올림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고요. 또 계속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만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고 또 국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에서는 개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공화당 소속인 릭 스콧 상원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내용인데 바이든 정부 백악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일단 백악관은 기존의 계획대로 갈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브리핑에서 이 동맹국 모든 우방국들과 공통의 우려에 대해서 같은 접근은 취하겠지만 아직 기존 계획에서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계속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악관은 유보적이다. 그나저나 이 세계 인권 단체들도 이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나 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180여 개의 세계 인권 단체들이 이 베이징 올림픽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히 티베트인, 또 위구르족, 몽골, 홍콩 주민들이 많이 있는 이 단체들이요. 2015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시민의 기본 자유와 인권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보이콧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인권단체들도 이전에는 IOC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중국으로부터 옮겨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IOC가 우리는 정치와 무관한 스포츠 기구일 뿐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인권단체들이 이 단체로 비난을 하면서요. 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사실 베이징은 지난 2008년에도 하계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중국 내 인권 개선에 대해서 약속한 바 있지만 사실상 인권에 대해서 나아진 바 없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진행이 되면 오히려 지역 사회에 대한 공격이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인권 유린 주장에 대해서는 세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콧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이고 스포츠를 오히려 정치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세기의 거짓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까? 세기의 네. 거짓말. 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그러니까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전제 조건이 인권 개선 약속이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번에 네. 다시 열게 되면은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체들의 어떤 주요 비난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쿄올림픽 생각만 하다가 중국 올림픽 상황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인데 일본 얘기도 해볼까요? 이 조직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네, 참 요즘 일본을 보면요, 뭐 네. 경제, 정치 뿐만 아니라 방역, 사회 문제에서도 시계가 계속 거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네. 이 모리 요시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시대착오적인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3일에 일본 올림픽위원회 인시평의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모리 위원장이 여성 이사의 증언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여성은 경쟁 의식이 강해서 이 누군가 발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발언하게 된다라면서 여성 이사를 늘리면 발언 시간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참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가 찜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 모리 위원장이 문제 발언을 했을 때 더 큰 문제는 회의장에서 웃음소리가 나면서 이거를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겁니다. 네. 그나마 일본 사회에서는 좀 깨어있는 언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신문 등 언론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 기사를 내놓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여성 단체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부적절하다, 사퇴하라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참여하면 말이 많아져서 시간이 길어진다. 매우 과학적인 논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팟캐스트 유튜브로 다시 듣기,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내용 의미를 짚어보고요.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말말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 83만 호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됐죠. 그래서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장미여관의 서울살이.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전화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TBS 어플리케이션이 불안정해서 점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TBS 어플리케이션 말고 잠시 여기서 떠나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유료 문자예요.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김미정 리포터. 쪽으로 정체인데 사고 구간 지나서 반포까지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전히 긴 구간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그리고 잠실대교 전후 구간이 정체입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나 성수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여전히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공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였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어떤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될지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미 정상 오늘 오전 한 8시 반경부터 한 32분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각각의 서로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일부에서는 의견이 다른 분야도 분명히 있죠. 그렇겠죠. 그런 분야도 서로 간에 그 접점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그 한국과 미국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그 정상 간의 대화 혹은 또 뭐 고위 공직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한 후에도 네.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그 통화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내용이 좀 달라요. 네네. 서로 간에 원하는 방점이 좀 다르게 찍혀 나오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이 조금 더 민감한 문제들을 더 자세하게 밝혔고 백악관에서 발표된 걸 보면 네. 굉장히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네. 뭐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례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그 이제 청와대에서는 보통 이 정상 통화 이후에는 양측이 조율을 하지 않고 일단 각각 발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맥락상인데 그러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측은 조금 더 자세히 혹은 미국 그 백악관 측에서는 뭔가 굉장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꼭 그 백악관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호주 총리랑도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그 전체적으로 아마 그 대화를 한 내용을 나눈 시간 전체는 비슷했을 텐데 발표 내용의 그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는 그 발표했던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뭐 네. 그게 어떤 차이라는 것은 아니고 네네. 전반적으로 그냥 각 국가의 처한 상황에서 네. 거기에 준해서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십 곳을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아주 네. 핵심적인 거 하나가요.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뭐 우리한테도 잘 알려졌지만 미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도 여전히 그렇고 지난 대선 때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네. 사건도 있어서 네. 굉장히 그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우선순위는 대내 정책이다.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대외 정책에 그렇게 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아시아 태평양 뭐 전략 그 재균형 전략을 하다가 이제 트럼프에 와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내용상에 뭐 네.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 동북아시아의 핵심 축 이렇게 언급을 해서 뭐가 좀 달라진 건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여기에 또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뭐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린 거는 일본의 전 아베 신조 네. 수상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공간적인 개념 안에 중국 견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우리 정부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하죠. 좀 부담스럽죠. 지난번에 네네. 말씀드린 강경화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통화 이후에도 미국 측 국무부의 발표로 보면은 인도 태평양 한미일 안보 협력이 나왔는데 네.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게 다 빠졌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약간 민감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의아하게 오히려 백악관에서는 그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고 네네. 동부아시아라고 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발표에서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 다자주의를 얹은 인도 태평양을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의미는 보다 명확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다라는 거로 읽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이 입장 발표 표현이 훨씬 더 강경하고 명확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호주 총리와 통화에서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리고 지난달 또 스가 총리 일본 시간으로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네. 뭔가 그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너무 거기에 비중을 안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에 그 바이든 당선인 시절에 네. 호주, 일본, 한국을 하루에 다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아주 동일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우리 문 대통령한테도 얘기한 거죠. 네. 인도 태평양이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였습니다. 네네. 그때는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썼다.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를 그렇게 뭐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 혹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예. 이번 한미 정상통화에서 일단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조금 느끼셨습니까?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하고 싶은 그런 중점을 두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약간의 차이는 타협점을 모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방점을 찍은 건 우리 발표에 잘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이죠. 네.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미 동맹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됐고요. 네. 반면에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단어를 보면 조속히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네.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요. 네. 물론 미국 발표에는 조속히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더 밀접하게 협력한다.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또 이 조속히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그 강경화 블링컨 대화에서도 네. 우리 측에서는 나왔는데 뭐 미국 측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에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네. 포괄적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해석은 가능하긴 한데 중요한 네. 것은 여러 가지 이 옵션을 다 집어넣고 이 정책을 고려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러 번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미국이 밝히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거고 네. 그것을 어떻게든지 좁혀가겠다라는 의지는 이번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보면 이제 바이든 당시 후보의 그 워딩들을 보면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어떤 대북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워딩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한미일이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북한 문제도 그런 틀 내에서 연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란 핵 협정에 워낙 깊이 관여하신 분이고 이란 핵 협정 모델을 북한 문제 해결책이 굉장히 그 어떤 좋은 모델로 이제 그 인식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그 이후에 뭔가 좀 기류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취임 이후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바이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외교안보 전문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 중에도 네. 북한 핵을 다루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0명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있었고 20개의 워킹 그룹이 돌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주로 그 뭐 토니 블링컨을 비롯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워킹 그룹들의 멤버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그 군축 협상을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네네. 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그룹들은 이전에 미국 행정부가 했던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이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는 일단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네. 군축을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동견을 비롯해 강력한 검증 같은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전이랑은 좀 다르고요. 반면에 토니 블링컨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고 북한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라는 네. 그 입장이거든요. 네네. 큰 맥락에서는 변화는 저는 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아까 그 오바마 때랑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미국이 그 갖고 있는 카드라든지 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뭐 대화 외에는 딱히 다른 뭐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대화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네. 그 특히 만약 트럼프 행정부랑 비교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개인 플레이를 좀 했죠. 네네. 중앙화 개인화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는 팀 플레이를 하겠다. 네. 그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그 오바마 당시에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 군사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와가지고 조금 이완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바이든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2015년 위안부 협정이나 뭐 지소미아 등등 그 오바마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도 이게 재현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표현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미일 삼각 동맹까지는 아닙니다. 삼각 협력 정도 할까요? 예, 삼각 안보 협력이 맞고요. 왜냐하면 동맹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그렇죠. 동맹은 때문에. 다른 얘기죠. 네. 예,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조차도 굉장히 네. 부담이 되는 거죠. 삼각 네. 동맹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냉전 체제를 그대로 갖고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네. 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이죠. 결국은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고 기억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뉴클리어 서밋이라고 해서 핵 정상회의 때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네네. 아베 신조 수상 막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인데 억지로 좀 이렇게 해서 앉혀서 네, 서로 쳐다도 안 얘기를 봤는데. 네네. 예, 그런 그 계기로 마련해서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끌어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바닥에 깔린 생각들은 이게 윌슨주의라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세계는 안정되고 미국도 더 좋다라는 생각이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훨씬 더 강조할 가능성은 있고요. 더군다나 뭐 제가 말씀드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을 비롯해서 이 성킴 동아태 담당 차관보, NSC의 이 새로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블 같은 사람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을 굉장히 잘 압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크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 처음 합을 맞출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MC 장원 씨 그리고 방송인 최형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처음이신가요? 같이 방송하시는 게요? 네, 처음입니다. 방송은 처음이고요. 얼굴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방송에서. 그 Y사에서 한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제가 가장 선두로 우리 그 오신 분들 선물을 드리는 아주 짤막하게 전문 용어는 이제 바람제비라고 하죠. 제비죠. 이어서 이제 전문 MC 우리 장원 씨가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던 그때 좀 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지금 MC 장원 씨가 이제 방송에서는 조용조용 이 정도가 지금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무대에서 그 마이크 잡은 거 한번 봤거든요. 연말 행사에서 저 다른 사람인 줄 거의 뭐 강당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그 방송용 행사용 이 시스템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입금이 더 된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입금 차이는 아니고. 그렇군요. TPO에 맞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학원 셔틀 도우미의 공부 못해서 배달원 하지. 네, 말소리 들으셨죠? 네,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일 하겠어요? 야,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일 하겠냐? 배달원은 뭐 중교 고사도 다 받으니까. 근데 학원 와가지고 솔직히 그거는 기본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작 본인들 그 10,000원 벌어봤자 3건 해봤자 10,000원 벌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요. 저기요, 손님,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생각하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단 본인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사가 코로나를 걸려서 왔지 어떻게 알아야 내가. 그러면 손님의 애초에 주소를 잘 적어주셨으면 가져가라고. 네? 오히려 고생한 건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건지. 무슨 기사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면서 놀면서 물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 본인들. 그걸 모를 줄 알아요? 배달 기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네? 맞잖아요.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저는 이 코너 오래 하면 심장에 질환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좀 갑자기 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저 지금 사실 이거 처음 듣는데. 그러시군요. 처음 들으시는군요. 네, 이 워딩을 저기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습니다. 최영진 씨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한 4번 정도 그러셨군요. 듣는데 4번 정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가 나는. 계속 화가 나고 지금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 일단은 지난 2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일 배달원 A씨는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커피 배달 대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배달을 요청했던 분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달 시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규정에 따라서 추가 배달비를 요청을 했죠. 자, 그런데 그 배달을 요청하신 분은 지금 셔틀 도우미로 밝혀졌는데 당장은 바쁘다.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10분이 지나도록 결제를 하러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기사분이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서 결제를 요청했는데 셔틀 도우미님께서 짜증을 내면서
이후로도 여러 차례 핑계를 대며 결국 뒤늦게 결재를 했어요. 네네. 자, 이후에 도우미가 또 항의 전화를 합니다. 네.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어요.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방금 그 목소리군요. 예, 네네. 그 목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하겠냐. 커피 업체에 전화해서 배달 대행업체 때문에 너네 커피 못 먹겠다라고 전화할 것이다. 협박까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애초 주소를 제대로 기재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배달원이 말을 하자 기사들이 뭘 고생을 하냐. 오토바이 타면서 부릉부릉하면서 문신하고 놀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는 거 내가 모르냐. 딱 봐도 사기꾼들이지 너네가 정상인들이냐. 배달원들을 그야말로 싸잡아서 네. 모욕을 한 겁니다. 와, 이런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MC 장원 씨? 네,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저도 또 이제 과거에 요식업체, 고깃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손님 응대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좀 이게 공감이 되고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진상 손님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속된 말로.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 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여성분은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계세요. 트리플 크라운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네, 이게 있거든요. 망무적이라고 있어요. 망무적? 망무적. 막말, 무대포, 적반하장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막말하시고 말이 안 통합니다. 무대포시고 네. 그리고 내 탓도 남의 탓하고 적반하장으로. 네, 네. 보통 이 진상 손님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거든요. 네, 네. 많으면 두 개 하는데 네. 이분은 세 개 다 하셨어요. 다 갖춘 분이네요. 예. 완벽하네요. 막말, 무대포.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네. 배달원 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좀 트라우마가 생기시지는 않을까라는 이거 생각까지. 엄청나게 모욕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후에 일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가해자분의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분이 찾아가신다고 의견을 밝히긴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직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일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학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엄밀하게.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지금은 또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학원도 또 이제 좌표가 찍혀서 네네. 많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 상처를 입힌 행동이지 않나. 네. 여기에 더해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피해를 본 건 학원이에요. 이 학원과 대표를 향해서 진짜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학원 대표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온 지난 세월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네. 호소를 했고요. 네. 소속 강사가 한 것으로 처음에 오해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소속 강사가.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셔틀 도우미였고요. 네. 해당 사실을 좀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소속 강사가 아닌 셔틀 도우미고 학원 밖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네. 책임이 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배달해 주신 분들 저희들 가끔 이제 인터뷰도 네. 하는데 이런 예. 모욕적인 언사들이 행동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는데 네.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잘 기억을 얼마나 못해요. 상처를 예. 줬는지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네. 특히 나중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배달을 하려고 올라가면 네네네. 뭐 어머니와 이제 옛날 자녀가 분이시네요.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예, 그렇게 올라가면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옆에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하네요. 근데 MC 장원 씨 네. 이렇게 호흡을 계속 잘 가다듬으시고 네. 네, 지금 이 엄청난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발언들이 여러 차례 사실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또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얼마 전이었죠.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을 갔는데 네. 소주 2병하고 국밥을 시키셔가지고 예. 이 소주를 시키는 경우, 주류를 시키는 경우에는 배달하신 분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주문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응대를 한 거예요. 네네. 문을 안 열고 엄마가 두고 가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소주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엄마가 안 나오시고 애 통해서 두고 가라는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국밥만 두고 소주는 빼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엄격하게 하셨네요. 잘하신 거죠. 근데 전화를 해서 막말을 막 하고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그런 직업이 어쩌니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 집인데
그런 거 문제 되겠냐 이러면서 변호사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네. 상관입니까? 네.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얼굴 보고 주류를 구입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런 사례도 있었고 울산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울산에서 이제 보궐선거 울주군의회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20대 박모 씨가 본인의 SNS에다가 폭우 때 치킨 시켜서 배달원 괴롭혀야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올렸어요. 이런 근데 글을. 공교롭게도 또 그날 폭우가 쏟아졌고요. 네.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제보자가 이제 온라인상에 이걸 알리면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가장 고마운 분들, 네.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배달원 분들이거든요. 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사실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그 고맙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오네요. 9077번님 듣다 화가 나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속상해서. 정말 인간 이하군요. 짐승만도 못하네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욕을. 그러면서 라이더분들에게 제가 사과드린다고 이런 문자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네. 얼마 전에 이사했잖아요. 이사했죠. 반전세인가요? 전세인가요? 반전세 대출 80% 끼고. 네네. 우리 다 알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배달 앱에 주소를 잘못 넣은 거예요. 네네. 그래놓고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간 겁니다. 제가 배달시켜놓고 개운하게 먹으려고 또 아유 진짜 잘못 생각했죠.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전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배달원 분이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저랑 통화를 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고 건수당 또 돈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받으시고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진짜 수제버거였는데 무릎 꿇고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더 안 받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네. 일산에서 이 배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말은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V는 VIP. 네, 이것도 최영진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가장 좀 첨예하게 지금 붙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원전 지원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파일에 V를 버전이 아닌 VIP, 이 대통령의 약어라고 오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네. 오 전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패러디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셨어요. 네, 오전 시장의 발언 패러디 쏟아진다고 하는데 MC 정원 씨 어떤 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오전 시장이 네티즌 분들에게 아주 큰 빅재미를 선물하셨어요. 요즘 엄청난 재료 투척. 네, 가장 핫한 놀이 문화입니다. 요즘 이게 뭐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의 약자죠. PPT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 프레지던트 따봉. 이제 한글 파일 뒤에 붙는 HWP.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이제 히든 원자력 플랜, 한국 원자력 파워로도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브이로그는 이제 대통령의 일상생활. 로봇 태권브이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로봇 태권 대통령이란 뜻이었고요. 또 이제 오세훈 전 시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무상급식 아니겠습니까? 자, MSG가 이제 무상급식. 앞글자 따서. 정치인들도 이 패러디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만들었던 이 컴퓨터 백신이죠. V3 같은 경우는 V3 대통령 3번 도전한다는 뜻이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저 오전 시장이 전에 이제 V자를 취하면서 찍은 사진을 이제 첨부하면서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였냐 뭐 이렇게 의원이.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MP4 미사일 평양에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패러디물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거죠? 여기가 또 어디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TB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TBS로 제가 또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뚝배기 불고기 사리 추가. 아니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제가 사실은 YTN의 좀 아들이에요.
있어요. 네, 예, YTN에서 YTN에서 이제 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TV에서 첫 방송이라서 네. TBS의 아들 그 MC 장원을 좀 넘어보겠다고.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네요. 그 Y사의 아들이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싸우려다가 뭔가 전의를 상실한 듯한 그런 전의 표정. 상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추후에 홈그라운드로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황현희 씨가 가끔 이런 네. 개그맨 황현희 씨가 가끔 이제 방송 나와서 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그맨들이 네.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애진작에 전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사 쪽으로 왔더니 정치인분들이 더 웃기세요. 이 늑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4876번님이 MC 장원님한테 문자 보냈네요. 네. V세훈님, 오세훈 후보와 같이 개그맨 시험 봤으면 붙을 수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문자 콤비를 주셨는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콤비로. 네. 그것도 또 괜찮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어쨌든 큰 웃음을 주신 분들에게는 우리 욕하지 맙시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1인 시를 달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최영진 씨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예. 지난 3일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호 담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5일 만에 입원을 했습니다. 땡깡을 부린 거예요. 네. 안 가겠다고. 네. 통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박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이송을 좀 거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박 목사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요. 네. 집 주소와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방역 당국이 어렵게 연락을 취하자 1인 병실로 보내달라. 네. 내가 코를 좀 심하게 고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 누군가 같이 있으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가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방역 당국이 폭발한 거예요. 네. 최후 통첩으로 환자와 직접 통화해야 하는데 통화도 안 되고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음에도 옮기지 않았다. 방역 수칙 위반이다. 네. 10분 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당장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자 박 목사가 곧바로 강진 의료원으로 가겠다며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서야. 네. 박 목사는 지난해 그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장본인입니다. 네. 방역 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네. 이건 좀 황당하네요. 뭐 이게 지금 호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주제가 네. 제가 이렇게 막 빠져들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네. 제가 또 확출이지 않습니까? 네, 확출이죠. 네. 확진자 출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그 안에서 씩씩하게 잘 보내고 나오셨어요. 예. 아주 다행히. 훌륭하게 졸업하셨네요. 네, 방역 당국의 보호 아래 예, 잘 예.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되면 집에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앰뷸런스가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이나 네.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역학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동선을 다 보고를 하고 카드 네. 내역서도 내고 그 굉장히 협조를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100%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다들 협조를 너무너무 잘해 주십니다. 저도 네. 그랬고요. 협조 그래야만 잘 하고요. 하셨죠. 이승원도 만났어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잘 다 정리하셨죠. 네.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해서 이승원 씨를 제가 그래서 나중에 또 확실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통 아파트에 네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 사이 동안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닐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뭐 모든 걸 이제 완벽하게 이제 채비를 하고 나오는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 마주쳐서 그분께 폐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이게 되죠.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빨리 내가 앰뷸런스에 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내가 어딘가로 가서 치료를 받고 격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짧은 보통 순간에도 사람이라면 하는데. 정상이죠.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네. 그게 우리나라의 이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근데 이제 소위 목자라 불리는 네. 이 목사께서 네. 박영호 담임 목사. 담임 담임 목사세요. 목사. 예.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게 아니 많은 신도들을 이끄셔야 되는 리더시잖아요. 근데 이 앞서서 뭔가 좀 더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될 모범이 분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돼야 될 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진 씨? 네. 이 목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건데 뭐가 두렵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문을 닫았던 교회들을 좀 비난했어요. 오히려. 예, 네. 오히려 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또 네. 했었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안 좋아졌죠. 맞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네. 21%만 신뢰하고 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기독교 일각에서 미안하다고 사과 입장도 네.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잘 지키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욕을 맞습니다. 먹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죠. 예. 아, 참 이게 거의 끝나가나 싶은데도 계속 뭐 400명대 네.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최영준 씨 처음 나오셨는데. 네. 네. 처음 나오긴 했는데 네, TBS에. 네. TBS에 너무 영광이었고 네. 사실 이제 영광까지? YTN 아들이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다른 데를 잘 안 나갔어요 제가. 그러세요? 네, 아들이 컸습니다 이제. 많이 불러주세요. 네. 출가해서 다른 집 아들이 되시겠다. 예, 그 자리 제가 노리겠습니다. 네, 신분 세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은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토요일 영화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네. 코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명랑 한무비 시간입니다. 방송인 썬킴 씨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전 코너부터 이 영어 이니셜 가지고 무슨 대결하는 것 같은데 MSG도 있잖아요. MSG, 네. 무상급식이요. 무상급식, 네. 아, 나온 건가요?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나. 그는 못 들었네. 깜빡하셨어. 아무튼 복수 재밌었어요. 차원이었어요. MSG 그 무상급식. 아니 그 패러디 저도 댓글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천재들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지구를 점령하러 온 파충류 부이도시잖아요. 그 우리 호정 PD가 사진 보내주고 그랬어요. 네. 영화였나? 호정 PD는 나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있으시네. 아, 젊은데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미나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나리 얘기했죠. 3월 달에 볼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 3월에 개봉을 하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이제 골든글로브상이라고 해서 네. 할리우드 외신 기자들이 주는 상이거든요. 네. 일단은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일단은 지명됐습니다. 후보로. 네. 근데 문제는 무려 20개의 시상식에서 이 여우주연상 또는 조연상으로 후보에 오른 네. 윤여정 씨가 네. 아무 후보에도 지금 오르지 못했어요. 골든글로브에서.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말이 실망이다. 특히 이제 뉴욕타임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망신인 줄 알아라. 아,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Egg on your face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얼굴에 계란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너 스스로 망신이다. 엄청난 표현을 썼네요. 네. 아니 어떻게 그 미나리가 물론 뭐 한국 이민자들이 그린 영화지만 미국인 감독이 미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미국 제작사가 미국에서 찍은 영화인데 이게 네. 왜 외국 영화냐? 그러니까요. 이거죠. 네. 스스로 망신이야. 인종차별을 스스로 이제 반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뭐 비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골든글로브 후보에 어쨌든 영화 자체는 오른 건데 지금 그 윤여정 배우만 오르지 못한 건가요? 어떤 후보에?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 자체만 외국어 후보로 올랐고 그것만 올랐고 오른 지금 배우들은 지금 그 노미네이션 된 게 한 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지금. 그 자체가 실망이죠. 뉴스네요. 네, 그 자체가 뉴스예요. 아까 네.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그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그 골든글로브의 기준이 네. 50%가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그건 외국어로 분류가 한다는 건 기준에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네.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독일어와 프랑스어거든요. 네. 그렇지만 미국 영화로 분류했다. 그러니까요. 미나리는 뭐냐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 고무줄 기준 여기 다시 한번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수상 결과 어쨌든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미 약간 뭔가 섭섭하네요 많이. 그래서 수상 결과가 나와도 아주 즐겁게 전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스카를 한번 겨냥을 좀 해보죠. 오스카를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썬킴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명랑 한무비 오늘 어떤 영화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얘기해볼까요? MC께서는 주식하세요?
주식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는. 네, 깜빡했었는데 갖고 있더라고요. 한참 묵어둔 거. 네, 묵어둔 거. 네. 요즘 그 신문지상 보시면 네. 여기도 공매도 저기도 공매도 여기도 공매도.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마치 주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뉴스들의 어떤 그 차지하는 그 포션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네. 저는 주식을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네네. 배가 아프긴 배가 아프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내가 너 보고 예전에 이 종목 사라고 하지 않았냐. 너 네. 봐봐라 지금 몇 % 올랐냐.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샀었어도 대출금 다 갚았을 건데 안타깝다. 배 아프신 분들 좀 배가 있죠. 아프죠. 그래서 너도 주식 나도 주식 얘기하길래 오늘은 주식 관련된 영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주식을 소재로 한 영화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는 않고 예전에 뭐 월스트리트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롱한 듯한 그런 정도의 영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럴까요? 이 주식 자체를 그 영화 소재로 충무로도 그렇고 헐리우드 그렇고 불문율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소재는 무조건 대중적이고 쉬워야 된다. 네. 근데 물론 주식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중적인 그런 소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용어 자체가. 그거 자체를 소재로 다루기에는 약간 그 관객 폭이 그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흥행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사 측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주식이요. 네. 일단 그걸 아무리 쉽게 해도 거기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네,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네. 그 2015년도에 개봉한 빅쇼트라고 헐리우드 영화 있었거든요. 아, 네네. 보셨죠? 네네. 공매도 영화. 봤습니다. 그거는 어려웠어요. 공부하고 봐야 돼요. 공부하고 봐야 돼 진짜. 보고 네. 나서도 몰라. 네. 서점 가서 또 책을 봐야 돼요. 근데 그 감독이 이제 아담 맥케이 감독인데 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빅쇼트가 공매도 영화를 그 트루만 쇼 같이 네네. 그 주인공들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네. 스스로 극중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샤워하다가 나는 스톡브로커야. 스톡브로커는 펀드 매니저의 의뢰를 받고 주식을 거래하지. 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있죠. 어색했던 거죠. 그때. 네. 예전에 좀 어려운 그 단어 나오면은 이게 어떤 영화라 제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쁜 여성이 이제 그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베스를 하면서 그게 빅쇼트. 거기 같은 장면입니까? 같은 장면, 그 장면. 거기서 막 샴페인 마시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빅쇼트. 그때 잠깐 제가 위안을 얻었어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오늘 차근차근. 먼저 오늘 두 가지 영화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 먼저 보면은 2019년에 개봉한 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유준열 씨와 그렇죠. 네, 이 주연한 돈. 이거 어느 정도 흥행이 됐습니까? 돈?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관련된 영화치고는 꽤 흥행을 했었어요. 아, 그런 편인가요? 네. 네, 왜냐하면 유준열 씨가 나오기 때문에. 연기 잘하시죠. 네. 연기 잘하시죠.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올드보이에 나왔던 그 분 유지태 씨. 유지태 씨. 네.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여기서 또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데 캐스팅은 정말 잘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유준열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아픔이 있어 보이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고 네. 특히 이제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캐스팅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악당이 악당처럼 생기면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네. 정말 착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이 악당 역할하면 와 대박. 완전 소름 끼치죠. 특히 유지태 씨가 올드보이에서 네네. 그렇게 착한 얼굴이 네. 동창이 그러면 안 돼요. 15년 동안 본 만두는 맛있었어요. 네.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 네. 정말 악당 그 작전 세력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공매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다치고 싶으세요? 소름이 쫙 끼치. 그러니까 외모와 그 차분한 그 톤 앤 매너, 말하는 방식 이런 게 유지태 씨가 악역하면 정말 소름 돋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캐스팅은 잘 됐는데 약간 개연성이 없다라는 그 비판도 있었거든요. 등장인물의 그 어떤 건가요? 일단 돈이 어떤 스토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일단 유준열 씨가 전 절대로 지방대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극중에 네.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의 아무 백도 없는 이 한 청년이 네네. 여의도 하루 거래량이 10조가 넘는 여의도 증권가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네. 이 작전 세력인 이제 유지태 씨를 만나가지고 네. 엄청난 돈을 번다. 네. 이게 기본 플라트인데 네.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유준열 씨가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세팅이 뭐냐면 종목 넘버를 코스피에 다 외워요. 아, 다 외운다. 그거부터가 조금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걸 딱 봤을 때 와, 저 친구는 주식 종목을 다 외워 넘버를.
그러면 저 어마무시한 암기력으로 네.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 같이 그러니까요. 저도 딱 생각났어요. 네. 뭔가 사고 칠 거다. 네. 사고 안 쳐요. 안 쳐요? 그냥 흘러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외웠을 뿐이에요. 그냥 외웠을 뿐이야. 또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안녕하세요. 공매도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왜 작전 세력이 됐냐?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유가 전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영화 끝난 다음에 내가 네. 뭐 봤지? 누가 나쁜 놈이지? 네네.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도 네. 들고 끝 마무리가 좀 애매한. 왜 저런 캐릭터를 굳이 심어놨는지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주식 거래 방식이 좀 생소해서 뭐 관객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또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때 저는 뭐 직접적으로는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준열 씨가 나왔던 돈 네. 이 영화를 데이트한다고 이제 주말에 보셨으면은 분명히 난감한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그래요? 오빠 공매도가 뭐야? 공을 거래하나 보지. 그러니까 네. 일단 크게 4가지 정도의 그 주식 작전 세력 거래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가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나와요. 유지태 씨가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스프레드 거래를 하세요. 만약 이게 다른 주식 거래 영화였다면 밑에 자막 처리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이것은 무엇입니다. 네, 누군가 설명해 주거나. 네. 두 번째 유지태 씨가 안녕하세요. 다음은 프로그램 매매를 하세요. 네.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설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하라고. 아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네. 저게 뭐지? 쿼드러플 위칭데이 뭐뭐뭐뭐뭐.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연기만 보는 거지 내용 자체는 약간 일반 모르는 분들은 접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좀 불친절한 영화였군요. 굉장히 한마디로. 불친절한 영화였다.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연기력만 믿고 뭔가를 좀 무리하게 시도한 내용에 뭔가 집중할 수 없는. 그 할리우드 영화 빅쇼트 같이 차라리 네.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가 하는 거래라 이렇게라도 하면 네. 컴퓨터가 하는 거래가 프로그램 매매구나 이해를 할 건데 네.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빅쇼트 얘기하셨으니까 빅쇼트도 뭐 대략적인 주제는 뭐 주식 관련된 건데 그게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쇼트가 많은 분들이 빅쇼트가 큰 짧음 네. 이라고 번역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쇼트 자체가 짧다의 뜻도 있지만 공매도의 뜻도 있죠. 그래서 대공매도인데 네. 이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왕창 주식 폭락했을 때 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없는 주식 팔아가지고 차익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그 네네.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이 작전 세력들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왕창 사들여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다가 네. 기본 플랫이에요. 네, 그래서 빅 쇼트죠. 그 기본 내용. 그 주인공들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깍 소리 지를 만한. 네. 크리스찬 베일. 네. 엄청나게 살을 찌워서 나왔었던가요? 그럼요. 거기서는요? 네. 살도 찌고 머리도 약간 벗겨지고. 네, 뭔가 굉장히 조금 그 사람들이 약간 망가진 이미지로 일부러 연출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몸무게도 그렇고 고무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 볼 때마다 완전 다른 모습 캐릭터라서. 그런 반면에 똑같은 영화에 나온 네. 브래드 피트는 항상 똑같죠. 나는 멋지다. 네. 그냥 365일 멋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아담 맥케이인데 사실 이 감독이 그 2000년대 그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죠. 부시 행정부를 뭐를 이제 매기기 위해서 이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렸던 빅쇼트. 방금 얘기하신 공매도 이 영화랑 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부통령 실권을 갔었던 부통령 딕 체이니를 그렸던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그린 바이스가 있었는데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죠. 네네.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가 대폭락은 이 9.11 테러와 그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죠. 네.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8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정책이다. 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 바이스 딕 체이니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네. 두 번째는 그 결과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공화당 정권의 실정 때문에 망했다. 두 가지를 영화로 그린 게 바로 바이스 그리고 빅쇼트.
그러니까 하나는 한 축은 이제 경제 쪽으로 어떻게 해서 망하게 했는지를 보여준 거고, 한쪽은 실제 이제 정치와 군사 이쪽으로 얼마나 뒤에서 장난을 쳤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기둥이 있는 거네요. 이 감독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바이스에서도 그 딕 체인이 부통령 역할했던 것이 크리스찬 베일. 맞습니다. 네. 처음에 몰랐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목구비가 크리스찬 베일 같이 보이는데 저 몸무게? 네. 그러니까 그 영화 때문에 굉장히 변신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그 어떤 거지 싶을 텐데, 바이스가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할 때 이제 그 부통령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딕 체니, 아델 부시 때 부통령 했던 딕 체니, 뭐 네오콘이라 불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쓴 거예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딕 체니 전문이시죠? 딕 체니 전문은 아닌데 그때 제가 외교부 기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별로 우리 인식이 없잖아요. 약간 그림자 같은 역할이고 실제 목소리도 크지 않고. 그런데 역대급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진 바이스가 바로 딕 체니였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트럼프란다. 그 트루만 행정부 때 트루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워싱턴에 있는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원양어선 탔고 두 번째는 부통령이 돼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네,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명랑 한무비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